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40총선이 끝난 지 6개월, 승자와 패자로 갈린 거대 여야가 반성문격인 총선 백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총선 백서가 나왔습니다. 백서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실패 원인으로 가장 먼저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꼽았습니다. 당정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대통령실이라고 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외에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가 없었다, 승부수 전략이 없었다 등등 자평이 나왔는데요. 이번 국민의힘이 낸 총선 백서의 제목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얻어낼 진단일지 내후년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털어불어 보정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0월 28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부터 가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 노동조합 전남 동부지부, 경남 서부지부와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협의회 임금 단체 협약이 협상 기한 4개월을 넘겼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난 4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 노동조합 전남 동부지부와 경남 서부지부, 또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협의회의 임단협의 교섭 결렬과 부분 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노조 측은 지난 4월 16일 노사가 첫 만남을 시작으로 2024년 임금 인상 및 단체 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번 단체 협약에는 이례적으로 사측에서 단체 협약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 노조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노조는 그동안 사측과 11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6월 3일 교섭 결렬과 함께 40회에 이르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노사는 그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교섭은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안건 중 제52조 3항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이 부분 파업까지 이어지자 최근 광양시 의회는 노조 지부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4년 임단협 관련 진행 상황을 청취하기도 했는데요. 예. 시의회에 이어 광양시도 최근 노조 양측 관계자들과 교섭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협상 타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안건 중 제52조 3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노조가 주장하는 이례적인 조건의 내용 어떤 건가요? 네, 플랜트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 중 이 52조 3항이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측이 해당 조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산업평화 관련 조항인데요. 현장에서 추가 공수 요구 및 작업 중단 등 일체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정상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조합원의 선동으로 작업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 이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항목이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입장인데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합이 조합원의 근무 혜택 등을 빌미로 징계를 할 경우 조합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만약 부당 노동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노동조합이 아닌 회사의 사규로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노조는 독소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섰지만 사측이 해당 조항을 수용하여야 노동조합 요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사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나 광양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선은 중재 결과를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개관한 어울림체육센터에서 전남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임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역 일부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순천시가 이 어울림 체육센터 3층에 마련된 이 전남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의 11월 개관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임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남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는 이 순천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매년 1억 7,400만 원의 기금을 받아 순천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시설물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체력 관리나 체육 활동 참여를 지원하게 되고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센터에서는 이 건강운동관리사와 체력 측정사가 첨단 장비를 통해 척수나 시각, 청각, 지적장애 등 장애 유형별 과학적인 체력 검사를 수행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네. 지역 일부에서는 지역의 체력 인증센터가 개소함으로써 지역의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일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지원을 함께 진행이 돼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순천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시설을 공모 사업으로 유치한 만큼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체력 인증을 신청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력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순천시가 구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순천시는 지역 장애인 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이 단체로 체력 인증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불편 사항을 고려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일단 지원책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합니다. 오늘도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차례로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이제 특히 지난주는 되게 기분이 좀 좋았던 게, 네. 저희 기재위원회 제가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를 이제 경부선 라인이 있고 이제 호남선, 전라선 라인이 있어요. 네, 제가 또 이제 호남선으로 당연히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주 그다음에 광주에서 이제 현장 국감을 하고 왔거든요. 예. 예, 이제 평소에 이제 저도 순천에 있으면서 광주에 방송하러도 많이 가고 또 이제 전남의 경제 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제 스스로 되게 뿌듯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쯤에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예정대로 이거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일정상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법사위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이 있는 상황이고 또 본회의 통과시키기 위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저희 개혁신당도 당연히 야당으로서 대부분 권력자들에 대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상병 특검 당연하고 대부분 찬성해 왔기 때문에 예.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겠죠.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부권이 다시 행사돼서 국회로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탈표 몇 표 이상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야당에서도 한동훈 화이팅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예. 결국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와 헤어질 결심을 해서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으로 제대로 털고 가야 된다라는 결단을 내리느냐, 그게 이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최근에도 TK 지역,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추도식 이런 데 가서도 굉장히 박한 대접들을 받고 있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보수 진영 내에 별다른 어떤 조직이나 뿌리가 없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한 반윤의 길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로 조금 뭐랄까요, 약간 움츠러든 전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아직 완전히 헤어질 결심은 하지 못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추천 나서야 한다라고 한 것이 움츠러든 주장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저는 특별감찰관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 그렇게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냐. 네. 특별감찰관은 쉽게 얘기하면 예방적 수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찰을 함으로써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이제 좀 관리 감독을 하는 건데,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나 의혹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사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주장은 조금 움츠러든 내지는 피해가려는 그런 수단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한 대표의 주장이 여당의 분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죠. 친윤 세력과 지금 뭐 친한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서로 부딪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어떤 박근혜 정부 때처럼 완전한 갈등이나 뭐 정말 분당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그 정도 에너지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특검법으로 돌아가서 야당에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특검 강도를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개혁신당은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감이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말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안을 성안을 하거나 이렇게 한 단계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어떤 뭐 중재안이나 수정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두르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어쨌든 특검이 돼야 된다, 일이 되도록 우리도 조금 양보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같이 가야 될 거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소장파나 이런 쪽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약간 완화된 정도의 뭐 국민의힘 입장에 독소 조항이 좀 없어진 특검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촉진하는 형태로 저희가 여야에 조금 어떤 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요. 중재안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포함되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네, 뭐 아직 뭐 법안 내용이 완성된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뭐 그 부분 안 다룰 수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함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다만 뭐 저희가 이걸 어떤 타이밍에 어떤 형태로 뭐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내보일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이 각종 뭐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꿈 이야기로 앙코르와트 방문도 전격 취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의 국정농단으로 사안이 확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천 의원님은 의미가 있다고 보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뭐 그 부분은 뭐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부로 지금 어떤 풀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에 회동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뭔가 민생을 챙긴다는 이미지가 필요하고,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죠. 첫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쟁자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줘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압박인 겁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대통령께서 아무리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용산에 가가지고 굉장한 홀대를 받고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당대표는 나야, 원내 이슈든 원외 이슈든 나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나름대로의 협업을 통해서 민생이나 전국 주도권은 대통령이 나에게 부여하지 않더라도 여당 당대표인 내가 주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동이 열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의제로 포함될 것이다 라고 보시나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언급하려고 할 것인데, 네. 이거를 공식적인 의제로 삼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두 분의 비공개 어떤 대화 과정에서는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본인의 판단도 아니고, 지금. 야당 대표와 합의한다는 것이. 그렇죠.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 대표와 합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의제로 삼거나 거기서 뭔가 어떤 결론이 도출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공식 의제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논의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제로 채택돼야 하는 내용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총선 공통 공약들이죠. 지난 총선이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전 대선만 봐도 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가지고는 다른 여러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한 원내 정당들의 공약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겹치는 부분들도 사실 국회가 요즘 굉장히 정쟁화돼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부터 일단 공통 공약들부터 좀 먼저 풀어가자, 그런 논의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컨대 작다면 작은 부분입니다만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국회에 설치하자, 이런 부분들이 양당에서 공약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도 찬성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견이 많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정리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회는 좀 어떠세요? 사실 국정감사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회들, 300명의 국회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진행되는 상황을 제대로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굉장히 탄탄한 정책 국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제 국민들께서 보시는 거는 파행되거나 싸우거나 서로 욕하고 반말하고 이런 것만 보시거든요. 근데 한 90% 이상의 프로세스는 굉장히 탄탄하게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기존에 말씀하셨지만 좀 상시국감화하거나 상임위별로 진행하는 기간을 조금 나눠 두거나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서로 싸우는 내용 말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되는 국정의 실제 진행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D- 성적표를 냈습니다.
이것에 동감하시나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국감을 다 보시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D-까지는 아니다. 네, 제가 동료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나 뭐 우리 정부의 답변 내용을 봐도 D-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싸우는 부분들, 막 특히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뭐 특검, 뭐 여러 의혹 이렇게 싸우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 솔직히 지긋지긋해서 D- 줄만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뭐 충실한 부분도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태원 참사 2주기 되는 날입니다. 최근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관련 판결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률적으로는 이게 정말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따라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기록은 안 봤지만. 예. 그런데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높은 사람들이 왜 높은 월급을 받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라고 그 많은 월급도 받고 권력도 갖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30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는 총리도 즉각 사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꼭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졌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일 정도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 누구도 정말 국민 앞에 겸허하게 직을 내려놓고 용서를 빌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적인 책임은 최소한의 책임에 불과하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전 관련해서요. 앞으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의원님과 연이 깊은 순천 지역의 안전지수 어떻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살인사건도 있고 해서 저도 참 마음이 안 좋고 그랬는데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긴 했지만 사실 순천 지역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범죄도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도 여러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특히 조금만 넓혀보면 여수나 광양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고 산업재해 발생도 굉장히 빈번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산업안전 부분을 우리 전남 동부권이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위해서.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예.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일선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 적절한 책임이 추궁되고 있는지 좀 이제는 우리나라가 큰 틀의 제도들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디테일하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챙겨야 되고 그런 부분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뭐 도와 시의 여러 지방 의원들도 계속해서 감시의 눈초리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노관규 시장, 순천시장과 김문수 의원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의대 신설 문제부터 쓰레기 처리장, 이번 시정실에서 나온 의제까지 두 분이 좀 맞서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시장과 국회의원과의 견제나 대립각 건강하다고 보시나요? 정책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부딪히는 거는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당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또 안 그런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네. 국민의 민생이나 우리 시민들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두 분이 토론하고 뭐 건강하게 이견을 노출하는 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도 사사건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요즘은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얘기하기보다도 너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고 또 그게 마치 좀 감정적인 것처럼 표출된다고 하면은 예. 국민들이나 특히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면에서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이어갑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인터뷰를 해봤고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잘 지냈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순 사건 희생자들 국가배상 소송하는 걸 쭉 준비를 해왔는데요. 며칠 전에 광양 지역 희생자 21분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구례, 순천, 여수, 고흥 이렇게 순서로 소를 제기할 계획인데요. 구례 유족회 소속으로서 소송 의사를 밝힌 분들은 거의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며칠 내로 소제기가 가능하고 네. 순천이나 여수 유족회 소속 희생자들도 한 1, 2주 내에 가능할 것 같아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76년 동안 통안의 세월을 보낸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는 일이길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것들이 많아서요. 먼저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 의지가 워낙 강해 보여요. 네. 그래서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 가능성까지를 고려를 하면 11월 중순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본회의 처리 및 재표결 일정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평가도 있지요. 네. 앞선 두 번의 김건희 특검법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일관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과 범야권의 의지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특검 강도를 좀 완화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법의 강도를 계속 높여왔지요. 매번 더 세진 특검법이 발의됐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는 특검법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만 있었지 진지한 상호 논의는 없었던 겁니다. 네. 이제 여당의 경우는 용산의 태도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불문하고 수용하기 어려웠던 거고 또 야당도 특검법의 발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은 본회의 재표결 이런 일정을 반복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걸 활용해 왔던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법의 강도를 일부 완화한다. 그런다고 해서 여당이 이를 수용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강도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가 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려면 네.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될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예. 국민의힘이 그러한 판단이 서야 이걸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대로 가다가는 입탈표로 인해서 가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야 비로소 논의에 참여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특검 강도를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여당과의 관계에서는 별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국민 여론이나 국민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야당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내세운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어떻게 보십니까?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들을 일부 완화해서 중재안을 내고 여야 간 협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개혁신당이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은 명태균 게이트를 김건희 특검법의 중재안에 넣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여러 명을 공격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차별적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과거 최해병 특검법 당시에도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니까 개혁신당의 최나람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그때 성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정치에서는 거대 양당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제3당이 중재안을 내서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전통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혁신당이 국민이 보기에
그 정도면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여야 모두 수용할 만한 그런 멋진 중재안을 좀 내놓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특별감찰관이고 이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에 신설됐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특별감찰관 자체를 임명하지 않아서 7년째 공석입니다. 이번에 이 특별감찰관을 바로 추천해서 활동하게 하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 됐건 특별감찰관이 됐건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럼에도 천 의원께서는 이게 좀 움츠러든 전선이다. 특검법보다는. 예. 그러긴 하지요. 그러니까 그 특검이 갖는 그 사법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특별감찰관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거지요. 이제 그런 의미인 건 맞는데 그래서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용산에서 전혀 안 들으니까 특검을 포함한 어떤 공개활동 자제, 사과 뭐 이런 걸 전혀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라도 좀 꺼내보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좀 그 환영을 받지 못함으로써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으로 마무리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동, 이 2차 회동 이번 주에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2차 회동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거가 언제였냐면 윤석열 한동훈 회담 이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윤한 회동을 앞두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2차 회동 카드를 좀 썼던 거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막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빈손으로 끝났고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과 같은 그 한 대표의 3대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으면서 그 당정 갈등이 불거지자 2차 회동이 더 의미가 커진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두 당이 실무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는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의제를 어떻게 할 건가가 가장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뭐 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제는 사실 다 나와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얼마나 세우려고 드느냐에 따라서 의제가 좀 달라질 걸로 보여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끝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제 합의가 좀 쉽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번 회동에서 어떤 걸 좀 얻어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뭐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가장 중요한 전국 돌파의 그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김건희 특검법이 양당 대표회담 의제로 올리기만 하면 민주당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얻어내는 게 아닌가. 김건희 특검법. 회동 결과가 어떻게 뭐 결말이 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의제로 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도 관련이 돼서 민주당이 좀 전략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번 국정감사 D- 성적표를 냈습니다. 의원님이 점수 매기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제가 뭐 그 평점을 매기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뭐 ABCD로 매기신다면? 저는 뭐 이제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이번 국감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했던 평점은 이제 D-고 평가 보고서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좀 동의가 됐어요. 또 그에 대해서 언론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야당이 김건희 국감을 예고하면서 무더기 증인 채택을 했지만 다수가 불출석했고 동행명령장도 남발됐고 증인이 욕설을 했다고 고발했는데 의원도 욕설을 했고 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은 과했고 국민의힘은 무력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국민의힘은 뭐라고요? 무력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가 전반적으로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이재명 대표의 수사나 재판에 대한 논란들도 국감에서 다룰 사안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 그거 말고는 거의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어서요. 예. 국감을 총괄 지휘하는 원내대표단의 전략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고요. 의원들의 개별 역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양당 모두 이번 평가단의 평가에 좀 귀 기울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순천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문수 의원 간의 불협화음을 내는 대립각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순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저도 이제 두 분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어요. 다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이 각자 해야 할 일, 각자 해야 할 말을 하는 건데 주변에서 이걸 두고 갈등 내지 불협화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이걸 몰고 가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갈등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지요. 그러나 전혀 갈등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견제는 있어야죠. 예. 예. 저는 이제 각자 해야 할 말과 각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두 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원칙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회의원이건 지자체 장의원 간의 선출직 공직은 개인의 뺏을 자리가 아닙니다. 네.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 거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인식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충실하면서도 예. 그 권한을 스스로 자제하고 상호 관용과 인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게 됐으면 좋겠다.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 다른 선출직에 대한 예의를 좀 충분히 지켰으면 좋겠다. 또한 각자의 직분에 맞춰서 하는 비판과 견제를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반적 이야기들은 좀 드리고 싶기는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두 분 다 훌륭하시니까요. 네. 잘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잘 협력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김광호 전 서울청장의 1심 판결이 무죄로 판결 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의 판결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재판부는 뭐 나름 법리에 따른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참담한 결과라고 생각할 만한 판결이지요. 네. 저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제 이태원 참사의 경우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거다. 이거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나 다중의 인파가 집중되는 경우에 사고가 생기면 이게 대규모 인명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거라는 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치안과 안전대책을 책임지는 경찰 수뇌부로서는 비상한 대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비상한 대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라고 법원이 봐버리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의무나 또 그러한 부분들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뭐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또 항소심 재판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광양의 안전지수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지난 2월 이제 행정안전부가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광양시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광양시가 발표를 했어요. 예. 도내 시 단위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행안부의 지역안전지수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건 잘한 일이죠. 관련 공무원들은 노고를 취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교통, 화재, 그다음에 자살, 범죄 이런 안전을 점검해야 하는 분야에서 우리 지역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예. 안전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 소방, 보건 등의 관련 기관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어떤 걸 해야 한다고 보세요? 위험은 예기치 못하는 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한 대비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 존재의 최고 가치라는 인식을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충실히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인식에 바탕하여 더 세심한 안전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계속 축적돼야 그 결과물들이 쌓여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어설픈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또 넘기고 그 사건만 어떻게 좀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태도들을 보여서는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어서요. 특히나 정치권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동용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정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국 뉴욕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글로벌 전남과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두 나라의 이해와 또 협력을 위해서 57년 벤 플리트 장군이 설립한 미국 최초 한국 관련 비영리 단체죠. 네. 이번에 미국을 찾은 김영록 지사는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초청으로 여기서 한미 동맹의 진정과 또 글로벌 전망의 도약을 주제로 지역의 미래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인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아무래도 지역의 문화와 예술, DNA가 수천 년 이어져 온 결과다, 이런 언급을 했죠. 네. 또 전남은 철광, 조선, 또 석유화학 등 이 전통 주력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우주, 항공의 미래 첨단 산업, 글로벌 관광 문화 산업, 또 농업의 인공지능 혁신과 수출 산업화로 세계와 경쟁할 준비가 돼 있음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 지사는 연설 후에는 뉴욕에서 정원의 본고장 명성에 걸맞는 대한민국 전남도 정원 조성을 알리는 준공식에도 참석해서 전남도 정원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갖는 의미 있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네, 그랬군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전남도가 정부가 주관한 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 30억 원 중에 올해 4억 원을 확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공모 선정으로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 지능형 해양 공간 정보가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해수욕장이나 어촌마을 경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업은 현재까지 내륙에만 국한된 공간 정보 분석과 활용 서비스를 이제 해양 분야로 확대해서 드론과 함께 AI와 지능형 해양 공간 정보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특히 해양 쓰레기 분포와 해류 정보를 분석해서 계절별 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해당 지역에 고정형 무인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해 실시간 해양 쓰레기 위치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예, 앞으로 이제 공간 정보와 AI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 행정 분야에 대한 공간 분석 서비스를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정부의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 사업에 여수 GS칼텍스 부지가 선정돼서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산업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뉴스 들어와 있는데요.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가 뭔가요, 우선? 네, 그렇죠.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와는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탄소 포집 활용 전주기 밸류 체인을 구성해서 탄소 포집 활용 기술 설비를 구축하면서 정부 예산 9천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부지 선정 공모에 총 27개 컨소시엄이 제안이 됐는데 여수와 충남, 강릉, 포항, 보령 등 5곳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여수 지역 선정은 정유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올레핀과 납사와 같은 이 기초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것인데 연간 약 3,322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는 여수 GS 칼텍스의 탄소 포집 관련 메가 프로젝트 부지 선정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을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보고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네, 여수의 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전남도가 노인 의료와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여수시 보건소를 방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병원선과 응급의료기관 활성화에 국비 지원을 또 건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 보건소를 찾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또 지역보건과 복지 현안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전남은 취약계층 소득 보장과 일자리 확대, 또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또 치매 돌봄제, 어르신 지킴이단 등 이 전남도 대표 복지 브랜드를 추가 접목해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전남도는 지금 전액 도비로 운영 중인 병원선 운영비에 국비 지원과 또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에 따른 국비 5억 원과 함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금 국비 10억 원도 별도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외 의원들은 통합 돌봄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화답도 받아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치유 간담회를 29일 여수에서 개최한다고요. 내일이네요. 예, 내일입니다. 납북 귀환 어부 하면은 1950년에서 80년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에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또 귀향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에 넘어갔다 귀환한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들은 귀환 후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또 가혹행위를 당하고 국가보안법과 방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간 처벌을 또 받게 되죠. 예, 이번 간담회는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로부터 애면받은 이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요. 또 그들의 상처도 함께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여기선 그 당시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 현황 공유, 또 대표적 피해 사건인 독립모와 탁상호 피해자의 유족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요.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도정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0월 28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